이번 이야기는 얼마 전 모임에서 이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혹시 섬뜩하거나 약간 이게 현실 공포 얘기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동기였던 여자친구가 몇 년 전에 자기 직장 선배에게 직접 들었던 일이라면서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번 이야기의 당사자는 서울에서 딸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현재는 50대인 싱글맘이시고요. 이 사건을 얘기하려면 이제 이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시절로부터 먼저 돌아가야 돼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자마자 집에서 결혼을 하라고 막 종용을 했대요. 그때 당시는 막 30 가까이만 돼도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을 지금이랑은 다르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선자리에 마지못해서 몇 번 나갔는데 뭐 만났던 분들 자체가 이제 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그냥 한 번 만나고 말고 이랬는데 본인이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어떤 분과는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재미도 있어서 서너 번 만났대요. 근데 이제 결국 크게 끌리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안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몇 년 후 당시 어떤 봉사활동 자리에서 우연히 아까 말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마침 또 둘 다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봉사활동을 이제 같이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아 이게 운명인가 싶어서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셨다고 해요. 남편은 이제 괜찮은 회사를 다니던 건실한 청년이었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어머니도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곳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해요. 신혼 초반에는 남들처럼 이제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았고 이제 딸을 낳으면서 이분은 이제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되었대요. 딸이 태어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에 평소 땐 너무 건강하셨던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고 그 상태로 몇 달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시어머니 댁에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럽게 막 울었대요.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달래러 가니까 그분이 남편을 껴안고 정말 목 놓아서 펑펑 울었대요. 좀 이상하긴 했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울던 여자는 남편의 누나, 이분의 시누이였고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면서 집이랑 인연을 끊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내림굿 받는 것을 극구 반대했고 무당이 될 거면 차라리 우리 인연을 끊고 살자고 했는데 이분은 힘든 무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그냥 무당이 되셨다고 해요. 이 당사자분은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진 않았대요. 자기도 당당히 이 집의 가족인데 본인한테 얘기 안 한 시누이가 있다는 것도 그걸 말해주지 않은 가족들한테 좀 서운함을 느꼈고 뭐 돌아가신 시어머니랑 이분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시어머니한테도 조금 서운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살아있을 때 엄마랑 누나가 화해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누나를 다시 보게 돼서 기뻤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모님을 다 잃은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누나가 있다는 게 엄청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했대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분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대요. 병원에 가도 딱히 안 좋은 곳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영양제만 사 먹는데 몸은 나아지질 않았고 이제 그걸 시누이한테 얘기하니까 시누이가 혹시 돌아가신 엄마가 심술 부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갑자기 며칠 후에 몸에 잘 지니고 있으라고 부족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가방에 넣었는데 또 부적도 표염이 없는지 몸은 나아지질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받으니 어떤 낯선 남자가 할 말이 있다며 얼굴을 보고 싶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히 모르는 번호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 신우이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여자의 전남편이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럼 제가 일단 제 남편이랑 신우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정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자기를 만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뭔가 여자의 촉이 발동했던 건지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번화가에 있는 사람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뭐 안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실제 신우이의 전남편이 맞았고 그분이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그게 결혼식 사진이었대요. 거기에는 이제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편까지 찍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신원이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자기를 만나자고 물으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기 싫은 얘기였대요. 지금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그 외도의 대상인 바로 그 신우이였어요. 표면상 두 사람은 남매가 맞지만 실제로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이래요. 신우이는 사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한 친구 딸이었고 어릴 때 그 친구가 죽고 친구 부인이 딸만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남기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신우이를 입양을 한 거였대요. 심지어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의 친구도 성이 이씨여서 그냥 두 사람의 얘기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친남매로 알았을 거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1살 차이였던 남편과 신우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됐고 쭉 이어지다 남편이 군대 갔을 때 신우이가 지금 이혼한 남편을 만나면서 끝이 났는데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이상함을 눈치챈 이 신우이의 전 남편이 흥신소를 통해 두 사람의 분류는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다 듣게 된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몸져 누워서 그 상태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인연을 끊은 거였대요. 호적에서도 파버리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분류나는 증거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너무 슬픈데 눈물도 안 나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냐. 이미 당신이랑 그 신우이는 끝난 사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둘이서 다시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혹시 그 여자가 부적 같은 거 준 적 있냐고 물어봐서 준 부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당장 태우라고. 자기도 결혼 생활할 때 준 게 있는데 그거 받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다른 무당한테 알아보니 그게 나한테 귀신을 붙게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부적이다. 그리고 아마 집에 가서 베개 속 같은 데 한번 찾아봐라. 똑같은 부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정말 자기 베개 안에서 그 신우이가 줬던 자기 가방에 들어있던 부적이랑 똑같은 부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그걸 이제 불태웠대요. 불태우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당시 이분이 조언을 해준 게 있는데 난리치지 말고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고 당신도 흥신소 같은 데 부탁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을 하라고 조언을 했대요. 이분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서 증거를 잡았고 외도하는 결정적인 장면도 포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간통죄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간통죄로 그 두 사람을 고소를 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징역을 살게 돼 있었대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혼하고. 그런데 이제 대신 이제 합의를 보면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분이 그냥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를 좀 많이 받기로 하고 고소는 취하고 그냥 이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남편 물건을 정리를 이제 하는데 시어머니 유품이 나왔대요.
시어머니 유품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려고 봤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본인한테 잘해줘서 정리하면서 그 시어머니 이거 좀 그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어머니 물건이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가방에 조그만 수첩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수첩을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무슨 종이가 나오고 그 종이를 자세히 보는 순간 이분이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면 그 종이가 바로 신우이가 자기한테 써준 부적과 똑같은 부적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암에 걸리신 이유가 그 부적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의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듯이 갑자기 뭐 그런 병고가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자꾸 그런지 그런 쪽으로 믿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4년 전쯤에 제 친한 친구랑 겪은 일인데, 근데 이게 좀 들으시는 동안에 아마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린 애들이 조금 그때 당시에 철없던 행동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배달을 했었거든요. 한 19살 고3인가 그때쯤이었는데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라서 오토바이에다가 그 튜닝 아시죠? 막 LED 튜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마우라라고 해서 소리 큰 거 있잖아요. 막 동네 울리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꾀돌이라고 할게요. 이 꾀돌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 오토바이가 소리가 워낙 컸어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얘가 지나가면은 야, 쟤 또 지나가네. 이런 정도의 좀 살짝 민폐하는 애였는데 꾀돌이가 자취를 하던 애였는데 그냥 집에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집에 딱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자기 오토바이랑 비슷한 소리가 들려서 나랑 좀 비슷한 애가 또 있네. 나만큼 좀 튜닝 좋아하는 애가 있구나. 이러고 집에 있었는데 이제 친구 한 명한테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 전화로 야, 너 뭐하냐? 나 인사도 받아주고 딱 이러더래요. 꾀돌이가 엥? 나 지금 집에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야, 니 방금 전에 내 옆에 지나가서 내가 너한테 손인사 했는데 너가 나 쌩까고 지나갔잖아 임마. 그러길래 아니야, 나 집에 있어. 무슨 소리야? 하자마자 설마 싶어서 바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더라고요. 네. 집 밖으로 나가니까 오토바이가 없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오토바이 그 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4년 전쯤이면은 CCTV가 없던 시대도 아니고 오토바이 키를 꽂아놔도 훔쳐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오토바이 키를 그냥 그 배달통에 넣거나 아니면 앞에 그 자동차처럼 이렇게 다시방이 있어요. 그런 다시방에다 넣어놓고 다녔었는데 나오니까 오토바이가 없던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오토바이 소리가 내 오토바이였구나. 그래서 꾀돌이가 전화를 또 한 거예요. 야, 아까 너 보내. 그거 내 오토바이 맞다고. 맞는데 근데 내가 아니라고. 그거 너 훔쳐간 거 같다고. 걔 어디로 갔냐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러죠. 아니, 너한테 전화한 지가 지금 한 20분이 흘렀는데 지금은 난 모르지. 일단 한번 찾아는 볼게. 왜냐면 그 동네가 그렇게까지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조그만한 동네 하나인데 잡는 거 솔직히 금방 잡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배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발이 넓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 금방 잡아요. 얘 전화하고 야, 이 형 전화하고 뭐 배달된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내 오토바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소리 시끄럽다고. 야, 이거 딱 보면 딱 아니까 이거 좀 한번 잡아달라고 해줘. 하니까 알겠어. 받으러 오케이를 때리고 이제 꾀돌이는 이거 내가 지금 뭐 뛰어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숨어 있어야겠다. 이제 걔네 자취방 옆에 빌라 있잖아요. 빌라 주차장에다 좀 숨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이 오토바이 그 특유의 그 왕왕거리는 소리랑 그리고 이제 불빛 반짝반짝거리는 그때가 밤 시간이어서 또 잘 보인대요. 그때가 이제 또 어두운 때였으니까 멀리서 딱 보이죠. 소리도 들리고 이놈 왔다 싶어서 딱 숨어 있다가 오자마자 고난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시동을 딱 끌 거 아니에요. 시동을 끄고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 키가 이제 돌리는 거였으니까 돌리는 거 빼면은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동을 끄자마자 바로 달려가 잡았대요. 그 친구를. 네. 잡아서 야, 너 뭐냐? 너 뭔데 내 오토바이 훔쳐갔냐? 너 뭐하는 애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 훔쳐간 애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운전자고 한 명은 뒤에 타고 있던 거예요. 근데 2명 다 처음에 쫄아가지고
그냥 진짜 말도 못하고 처음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오토바이를 훔쳐갔던 애도 몸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 꾀돌이라는 친구도 조금 놀았던 친구다 보니까 몸에 문신도 있고 해서 조금 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욕도 좀 하고 내 오토바이 갖다 뭐 했냐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전화를 받고 갔는데 이제 지금 사건 현장이 돌아왔다. 내가 잡았으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하자 해서 갔어요. 얘네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똑같은 이제 그냥 동네 양아치들이에요. 그냥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 뭔데 오토바이 훔쳐가서 너네 뭐 했냐? 이렇게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졸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인원수도 좀 많았고 저희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어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기를 누른 거죠. 그 꾀돌이라는 친구가 근처에 식당들 CCTV를 좀 봤대요. 들어가서 보여달라고 하고 봤는데 그 CCTV 영상에서 그 고등학생 애들이 진짜 오토바이가 자기 것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영상을 봤는데 얘네들이 드리번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오토바이로 가더니 자연스럽게 키를 딱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좀 뭐라고 욕을 하고 꾀돌이라는 친구가 야 너네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나랑 합의를 할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요 엄마 아빠보다 무서운 게 동네 형들이에요. 그리고 또 경찰보다 또 무서운 게 동네 형들이에요. 당연히 합의금 준다고 하죠. 신고해봤자 또 혼나고 맞을 텐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꾀돌이가 지금 같은 일 말고도 이런 비슷한 일로 조금 돈을 몇 번 더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에서 그냥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완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운전했던 애가 그 문신 있는 친구였는데 친구가 얼마 드리면 되냐 합의금을. 근데 저도 같이 해서 놀랐는데 이 동생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 드리면 됩니까? 저희 엄마 돈 많아요. 돈 드릴게요. 얼마 드려요? 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뭐 하는 애냐?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꾀돌이가 얘 돈 좀 있는 애네. 원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만 받을 생각이었다 치면은 200만 원 내나? 이런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200만 원이요? 알겠어요. 전화를 딱 하더라고요. 전화를 딱 하는데 엄마 나 돈 좀 보내봐 200만 원. 그러니까 저희는 또 통화 다시 못 들었는데 엄마가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 필요하냐 왜 그러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란 놈이 엄마한테 진짜 다짜고짜 돈 보내라면 보내면 되지 뭐 말이 많아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듣다가 놀라가지고 그때 꾀돌이가 이제 전화를 딱 뺏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여기 아줌마 아들이 그때 오토바이 훔쳐왔어요. 얘 면허도 없는 거 아시죠? 얘는 합의한다니까 200만 원 보내실 거면 보내시고 말 거면 뭐 신고하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야 니네 뭐냐? 니네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 아줌마도 똑같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꾀돌이네 형이 또 와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근데 또 이 꾀돌이네 형이 조금 이제 어둠의 곳에서 좀 이제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덩어리에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신 분이었는데 딱 형이 전화를 딱 뺐더니 이 아줌마 장난질 하는 거 아니니까 돈 보낼 거면 좋게 보내고 보내기 싫으면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바로 옆에가 바닷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딱 그런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우리가 알아서 뭐 일 시켜서 뭐 합의금을 벌든가 해서 보내면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말투가 진짜 확 변해요. 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돈 줄 테니까 우리 애들 건들지 말라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오토바이를 처음 훔쳐갔다는 이 학생 있죠. 이 학생을 A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보통 같으면 엄마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돈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애가 떨긴 떨고 있어요. 손 떨고 있어요. 막 손 떨고 있는데 아들 죽는 거 보고 싶어? 돈 보내잖아. 돈 보내. 막 이러면서 욕을 막 붙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A는 엄마가 일단 돈 보낼 테니까 우리 A는 집에 꼭 보내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무조건 집에 보내라고. 바로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꾀돌이가 이제 돈 받을 생각이 신났죠. 알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모셔다 드리긴다고 택시까지 세워 보내드릴 테니까 돈 보내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실제로 저희가 택시를 택시 보냈어요. 카카오 택시 불러서 보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그 훔쳐간 애들이 2명이었다고. 이제 A는 돈을 받고 저희가 보낸 거예요. 그럼 B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B 애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는 어떡할래? 너는 합의를 할래? 아니면은 뭐 경찰서를 갈래?
근데 이 B라는 애가 저도 그때 당시에 좀 놀랐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A라는 애가 그냥 시킨 거예요. 야, 그냥 내 뒤에 타.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타. 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더만요. 아, 제가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얘가 타자고 해서 탄 거다. 한번 봐주시면 안 되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은 안 넘어가죠. 이제 애들이 이미 본 맛을 봤잖아요. 한 명한테 200만 원 받았는데 당연히 돈 받고 싶잖아요. 근데 B라는 애가 제가 진짜 저는 돈도 없다. 저는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되냐. 저희 집 진짜 돈 없다. 봐달라. 또 신고는 또 하지 말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이제 꾀돌이가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너는 100만 원만 해. 100만 원만 하는데 그 돈을 너 하루에 10만 원씩 열흘에 걸쳐서 줘라.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B라는 애한테도 합의금을 받아야지 맞는 게 B라는 애가 아 싫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러면요. 어쨌든 같이 검거하게 되면은 A도 같이 가야 돼요. 그 합의금 뱉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합의금 뱉기는 싫고 웬만해서는 얘한테도 합의금을 받아야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게 말했더니 B가 알겠다고. 그러면은 10만 원씩 열흘 동안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처가 다 바다라 했잖아요. 바다에는 일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이게 근처에 항구가 많으면 근처가 다 물류창고고 수산시장 같은 데에 쫙 깔려 있거든요. 거기는 일을 하고 싶으면은 누구든 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러면은 학교 가지 마라. 열흘 동안 학교 가지 말고 어차피 이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니까 10만 원씩 보내. 해서 오케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애가 진짜로 성실하게 진짜 돈을 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잘 보내는 걸 확인하고 이제 꾀돌이가 야 그러면은 그래 너 성실한 것 같다 생각보다 너 생각보다 돈을 잘 보내고 있으니 한 8일차쯤인가? 됐어 80만 원 받았으면 됐고 그만 보내라 너도 이제 학교 가라 너 근데 그 A랑은 친구하지 마라 너 야 어떻게 친구라는 애가 너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한 번을 안 도와주네 걔랑은 친구하지 마 하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일 있고서는 한 달 안 되게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 자체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동네라고. 그냥 달동네예요. 네. 달동네인데 근처에 바다도 있고 하면은 도시가 재개발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배달원들 사이는 잘 알고 있는데 밤만 되면은 배달을 잘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곳이냐. 진짜 그냥 아파트 단지 말 그대로 아파트 뭐 1동부터 10동까지 있고 아파트 단지도 조그맣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도 불 다 꺼져 있고 불도 안 들어와요. 계단에 불도 안 들어오고 이게 낮에 가면은 진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밤에 가도 차가 엄청 많거든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옛날 아파트는 다 밖에도 주차를 하니까. 차도 엄청 많고 사람도 되게 많은데 밤에 갔다 하면은 진짜 암흑이에요. 암흑. 저도 거기 배달 잘 안 가거든요. 거기에 가면 진짜 와 여기 가면 진짜 시일 것 같다 이런 데라서 잘 안 가는데 네. 거기가 그 대신 배달비가 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배달비가 3,000원이면은 거기는 5,000원 주는 거예요. 돈 좋은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냥 무섭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꾀돌이가 거기 아파트 배달을 간 거예요. 배달을 하고 손님 집 앞에서 문 두드리면 손님이 안녕하세요 나오고 이제 배달 왔습니다. 우선 뭐 카드 주세요 하면 카드 결제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거든요. 손님들이 카드 결제 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음식 전달해 드리면은 음식부터 뭐 집안에 두고 나오신다던가 아니면 뭐 결제하는 동안은 보통 뭐 핸드폰 보고 계시던가 있어요. 그 한 10초인데 10분 같은 그 긴 시간 있어요. 되게 애매해지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보통 딴짓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꾀돌이 말로는 이상하게 그 손님이 계속 자기를 떨어지게 계속 쳐다보더래요. 내 얼굴을 확인한 듯하게 계속 확인하더래요.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근데 원래 여기가 조금 솔직히 으쓱하니까 좀 원래 무서운 동네니까 하고 결제가 끝나고 손님한테 카드를 딱 내민 거예요. 내밀었는데 그 손님이 자기 팔을 딱 잡아당기더니 집 안으로 바로 끌고 들어오더래요. 순간적으로 팔 꽉 잡아당기면요 자빠진대요. 바로 자빠져서 집 안에 그냥 내둔 거예요. 그 손님이 바로 문 잠그고 자기가 딱 일어나니까 덩어리 3명이 딱 앉아 있더래요 거기에. 아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다가 꾀돌이가 뭐야 하자마자 진짜 두들겨 맞았대요. 한 5분 정도를.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두드려 맞다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깡패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임마 돈을 200만 원 받아갔으면은 말을 들어야지 왜 안 듣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깨돌이가 딱 눈치를 깐 거죠. 아 그때 그놈이 A가 시켰구나 싶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 뭔 소리시냐 제가 뭔 잘못을 했냐 이러고 있는데 통화했던 그 아줌마 있죠? 그 엄마 네네. 엄마한테 전화를 딱 하더래요. 전화를 딱 하면서 아줌마가 최 씨라고 할게요. 최 사모님 하면서 전화를 딱 바꿔주더래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 딱 드는 게 무슨 내용이냐. 그때 A를 저희가 처음에 좀 협박을 좀 하다가 택시 타고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이 A가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엄마가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전화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 얘 진짜로 잘못됐구나. 이놈들 진짜 바다에 데리고 갔나? 그래서 신고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원칙적인 건데 일단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합의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 아줌마가 아니 우리 아들이 면허는 없는데 저기 절도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합의금은 보내줬다 하면요. 일단은 합의가 성사가 되든 안 됐든 간에 경찰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들은 일단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오는 거는 안 들어온 거고 오토바이 훔친 거에 대한 거는 따로 왜요 또. 경찰들 귀에 안 들어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 엄마가 거의 자수를 한 꼴이 된 거예요. 근데 듣고 나니까 이 A라는 애가 사고증이 꽤 많다만요. 이 A가 사고증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 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건을 어찌 보면 자수를 하게 되면서 그게 엮여서 소년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꾀돌이도 몰랐던 거예요. 얘가 집에 안 갔을 거라고는. A는 열받아서 친구 집에서 갔든가 밖에서 놀았든가 한 건데 얘는 엄마는 연락도 안 하니까 미치죠. 미쳐서 신고를 한 거고 그 신고한 것 때문에 자수를 하게 된 거고 자동적으로 그것 때문에 엮여서 소년원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엮여서.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200만 원 받아 먹었으면은 우리 아들 똑바로 보냈어야지. 너가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 아들 지금 소년원 안 갔다고. 근데 이게 원래 꾀도 성격이었으면요. 뭔 소리냐. 당신 아들이 집에 안 간 건데 뭘 나한테 따져요. 그랬을 텐데 일단 두드려 맞았잖아요. 말을 못 하겠더래요. 맞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아줌마한테 죄송하다 막 빌었대요. 200만 원 돌려준다고. 그 아줌마 돈 많잖아요. 돈도 많은 아줌마인데 200만 원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200만 원 필요 없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너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덩어리들한테 야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하고 전화를 딱 끊었대요. 전화 끊는 순간 어때요? 사람 미쳐요 진짜로. 아 나 죽는구나. 살려달라고 막 빌었다 하더라고요. 그 덩어리들한테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빌었대요. 깡패들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좀 느껴졌대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기적처럼 경찰들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렸다 하더라고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하니까 자 꾀돌이가 진짜 0.1초 만에 번개처럼 일어나가지고 바로 현관문 뛰어가서 문 열었대요. 바로. 그래서 경찰분들이 그분들은 검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도 듣고서는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몽철들이 갑자기 어떻게 온 거야? 말이 돼? 이랬는데 이게 배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헬멧에 블루투스 끼고 다니시는 거 아세요? 경찰분들이 무전하듯이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직원들끼리나 친구들끼리 막 통화하면서 해요. 뭐 이런 얘기 썰도 풀고 저런 얘기 하면서 깔깔깔 거리면서 얘기도 하고 통화하다가 질리면 이제 노래도 듣고 하려고 그 블루투스를 쓴단 말이에요, 다들. 그 장비가 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당시에 배달할 때 이 꾀돌이도 친구랑 원래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는 통화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하죠. 꾀돌이가 어딘가로 으악 하면서 두드러만 소리가 들리니까 통화하던 친구가 바로 그 배달된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꾀돌이 어디 배달 갔냐고. 얘 지금 잘못된 것 같다고. 빨리 말하라고. 어디 배달 갔냐고. 그러니까 대표가 얘 지금 어디 아파트에 몇 병부터 갔다. 해서 바로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만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덕분에 애가 다치기 전에 경찰분들이 가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 덩어리들은 다 잡혔는데 아까 통화했던 그 최 사모님 있죠. 그분은 안 잡혔대요. 깡패들이 입을 안 열었대요. 그냥 이 배달원이 배달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다. 우리 뭐 악의는 없다.
그냥 때렸다. 그렇게 돼서 그때 어떻게 보면 뭐 기적적으로 살아서 온 거죠. 걔가 꾀돌이가. 그 깡패들이 꾀돌이 배달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몇 번을 배달시켰을까. 수십 번 시켜서 걔가 딱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타이밍이. 지금은 꾀돌이는 그때 일 때문에 배달은 못 하겠다고. 지금은 관두고 다른 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잘못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진짜 이게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들을 뭐 많이 아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그렇게 쌍욕까지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서슴없이 할 수가 있구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연을 신청해 봤습니다. 제 지인분의 이야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나이에 와이프분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네. 결혼 2년 차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남들과 똑같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남편분이 이제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남편이 뭐 과음을 하거나 또 일을 조금 뭐 많이 해서 힘든 날 같은 경우는 코를 살짝 골거나 그다음에 좀 뒤척이는 잠버릇이 조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와이프분은 이제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서 잠을 청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작은 소리로 TV를 켜고 잠을 청하셨대요. 그럼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고요한 상태로 들으면 벽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살짝 들리고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고 다시 주무셨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해도 TV 소리가 안 들리고 뭔가 와이프가 집에 없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거실로 나가보셨대요. 근데 거실에도 없고 뭐 작은 방에도 없고 또 그 화장실에도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바로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 폰이 이제 무음으로 돼 있었는데 침대 맡에 있는 와이프 쪽에 있는 협탁 위에서 불이 탁 켜지면서 휴대폰이 막 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옷을 이제 챙겨 입고 1층으로 내려가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는 집은 신축 빌라거든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 요즘 신축 빌라에는 다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 그 무인 택배함 근처에 인기척이 나서 딱 가보니까 와이프분이 거기서 쪼그려 앉아 계시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가셔가지고 그 와이프분한테 걱정했잖아, 왜 여기 나와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편을 쳐다보는 와이프분의 눈에 동공이 풀려 있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 남편분이 본인의 휴대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와이프 얼굴을 이렇게 확인을 했대요. 그러면서 빛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동공이 딱 돌아오면서 와이프분이 이러는 거예요. 오빠 왜 여기 있어? 엄청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와이프분을 이제 진정시키고 집으로 올라와서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혹시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이프분은 그런 적은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본인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분이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조금 힘드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동거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피임은 안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난임센터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또 시험관 아기도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면 여성분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그렇게 낸 거죠. 당신이 요즘 갑자기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또 그날 이후도 그런 증상은 없었대요. 그러다가 딱 보름 지나고 나서 또 새벽에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까 또 와이프분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나갔는데 이번에도 그 와이프분이 무인 택배함에 또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와이프분이 그때처럼 또 약간 풀린 눈으로 혼잣말을 막 하더래요. 왜 아직 안 와? 올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지? 라고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이제 남편이 와이프를 이제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한 거죠. 그 와이프분이 거기서 또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긴 걸 알고 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을 설득을 했어요. 일단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와이프분도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거를 본인도 조금 알았는지 가기로 하고 정신과를 그 다음날 갔는데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냥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이제 갑자기 목류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신안정제를 처방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난임시술 받는 거를 조금 이제 미루기로, 잠시 멈추기로 하셨대요.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무당이나 귀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좀 빠삭하신 분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넌지시 여쭤본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게 목류병이 아니고 뭔가 네 와이프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아니면 무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무당들이 이제 신내림 받기 전에 거부하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무병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고 박수가 된 친구가 있대요, 박수무당이.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잘 보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하기가 좀 해서 이제 먼저 이제 무당을 만났대요. 무당을 만났는데 이제 무당이 자기가 봐도 무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존재가 와이프 몸 안에 잠깐 들어갔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요즘 마냥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무당을 어떻게 만나기로 했냐면, 이제 그 박수 무당을 무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동네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사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와이프분한테 얘기하니까 그 와이프분은 그래 뭐 좋아 뭐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뭐 길게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어릴 때 동네에서 친한 형인데 그냥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됐어. 근데 나 결혼했다고 하니까 자기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날이 돼서 셋이서 이제 밥자리를 갖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박수랑 통화를 하는데 박수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런 존재는 안 보인대요. 그럼 가능성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귀신일 수도 있다. 그 귀신이 지방령이라서 집 밖을 못 벗어나니까 아마 식사 자리까지는 못 따라온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뭐한데 어쩌면 당신 와이프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집에 또 그런 귀신이 없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수무당을 이제 집에 부르기로 하고 작전을 이제 짠 거죠. 그 처제가 있는데 처제한테 부탁해서 언니를 데리고 밖으로 좀 놀러를 나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와이프가 오랜만에 또 아울렛 같은 데 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용돈도 넉넉히 뭐 지워 보내고 뭐 카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쯤에 그 박수무당이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박수무당이 이제 집을 한 바퀴 싹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귀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람 몸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그런 원한이나 그런 기운을 가진 귀신은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진짜 목류병이 아니면 당신 와이프가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예고도 없이 와이프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보니까 동생이랑 그 아울렛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화나가지고 혼자서 그냥 동생 차를 안 타고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그냥 와버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서로 이제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박수가 얼굴 표정이 저기 싹 어두워지더니 남편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 민철이면 민철아 나 좀 큰 길까지만 같이 좀 데려다 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뭔가 느낌이 와서 네 형 하고 이제 따라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자마자 1층에 딱 내려가자마자 갑자기 그 박수 무당이 남편의 팔을 잡더니 빠른 걸음으로 큰 길 쪽으로 막 걸어가면서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방이야. 남편이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박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가방에 원한을 가진 강력한 귀신이 붙어있어. 우리가 밥 먹은 날 네 와이프는 다른 가방을 메고 왔잖아. 그래서 안 보였던 거야. 내가 처음에 너네 집 갔을 때 그때도 가방이 집에 없었잖아. 그래서 안 보였던 거야. 집에서도. 아주 젊은 여자가 가방 맨 그 팔 쪽에 딱 붙어서 날 무섭게 노려왔어. 내가 박수인 걸 안 거지. 그리고 보름마다 그랬던 거는
보름달이 뜨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서 그랬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와이프를 집에 가서 달래고 재우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1층에 나왔을 때 하늘을 봤는데 그때 보름달이 되게 밝았던 기억이 나더래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가방 이야기거든요. 네. 가방은 사실 남편이 이제 구제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중고거래 어플이나 뭐 중고거래 사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명품, 정품을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2달 전에 이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물건 속에서 처음으로 샤넬 정품 크로스백이 나왔고 그걸 이제 와이프한테 자랑을 하니까 와이프가 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가방 세척하는 업체에 맡기고 그걸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가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나를 노려보던 그 여자가 그 가방의 원래 주인이고 아마 가방을 산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식으로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방에 붙은 귀신을 달래는 방법밖에 없다. 그 가방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고 거기서 제를 지내고 그 원원을 달래고 원 없이 이승을 떠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외출을 한 날에 그 가방을 들고 가서 간단하게 제를 지냈대요. 그 이후로 뭐 그런 증상이 없길래 안심을 했는데 계속 그런 가방을 가지고 있기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 저거 정품 아니야. 사실 저거 정품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샤넬만큼은 아닌데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이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가방 새 걸로 하나 사줄 테니까 저거 그냥 갖다 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가방이 정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계속 맨다고 했는데 뭐 엄청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와이프도 이제 설득을 당했고 그거를 이제 들고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거리를 가서 헌옷수거함에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게 찾아봤대요. 그 가방 안에 네일 이게 있었대요. 네일샵 그 쿠폰 도장 있잖아요. 샤넬 정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흔할 수도 있지만 젊은 분이 그렇게 하고 나면 알거든요. 여자들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그 네일샵에. 그 네일샵에 전화를 했는데 그 네일샵에서 얘기하는 게 누군지 안다고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잘은 모르는데 친구분이 같이 거길 다녔는데 친구분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물어봤는데 졸음운전 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택배 기다리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옷을 사면 가방을 사면 그에 맞는 옷이랑 가방 구두나 이런 거 다 나거든요. 가방 사놓고 자기랑 어울리는 그 옷을 주문해놓고 그 옷이 오는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그 가방은 누가 봐도 갖고 싶은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얘기가 제가 이제 시참했을 때 저희 아버지랑 살 때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6살, 7살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 동생이랑 저랑 거리가 아기 때 걸음으로 한 10분? 15분? 그 정도 걸어가면 있는 나름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리고 이쪽 부모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엄마랑 그 동생 어머님이랑 또 동창이셨고 저희 아빠랑 이 동생 아버지랑은 같은 공장의 회사 동료였어가지고 되게 상당히 자주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어요. 동생 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부모님들끼리 불화가 좀 되게 잦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뭐 아버지가 시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많이 싸우시기도 했고 알코올 중독이시기도 했는데 친구끼리 끼리끼리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이 만나면은 술 엄청 많이 드시고 그런 게 아직도 기억나고 그러는데 동생 이름을 그냥 가명으로 혁수라고 할 건데 이제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면은 이제 제가 혁수 집에 울면서 가거나 아니면 혁수네 부모님이 싸우면은 저희 집에 혁수가 울면서 오거나 뭐 그런 일이 상당히 자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혁수가 울면서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저녁 언저리쯤으로 기억해요. 밤이 오기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저 멀리서 혁수가 오는 게 보이길래 막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또 부모님들 싸우시니? 그랬더니 막 싸운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오길래 아 그럼 일단 집에 부모님은 없는데 일단 집에 들어와서 나랑 있자 이랬어요. 왜냐면은
저희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도 했고, 혁수를 거의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혁수가 울면서 와가지고선 얘기하는 게 엄마랑 아빠랑 싸웠는데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뭐 부모님들 싸우는 거 한두 번 아니니까 집에 있다가 가면은 부모님들 화해하시거나 뭐 아빠 나가셔 있거나 그럴 거니까 좀 기다리다가 밥 먹고 집에 같이 가자 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5시에 혁수가 왔으면은 7시쯤에 제가 이제 부모님이 그때 안 오셨어가지고 그래서 혁수랑 저랑 밥을 먹고 이제 이쯤 됐으면은 부모님들도 진정되고 하셨을 거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때 혁수네 부모님을 이모부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모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혁수방이었고 왼쪽이 안방이었는데 이모가 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머리 쪽에 이제 빨간색 피가 엄청 많이 흐른 상태로 이제 누워 계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은 이모가 다쳤단 거는 알지만 이게 어떻게 됐고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혁수가 보기 전에 일단 제가 먼저 보고 오씨 이런 다음에 혁수를 등을 떠밀면서 나가게 했어요. 일단 나가게 한 다음에 제가 가서 이모를 흔들었어요.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이모 일어나 보세요. 이러고 흔들었는데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집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모분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집에 저희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 했잖아요. 할아버지랑 저희 집에 막 뛰어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혁수 집에 갔는데 이모가 막 머리 다치셔가지고 누워 계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희를 붙잡고 이제 막 혁수네 집으로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셔가지고 혁수를 보고 엄마 어딨냐 해가지고 엄마 저기 안방에 계신다 해서 할머니가 보시고서는 이제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혁수네 집에 있는 전화기로 119에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19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구급차가 와서 혁수네 이모를 데리고 가시고 저희는 그 상태로 할머니가 다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모분은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이모가 왜 다치셨는지 또 모르겠고 이모분은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좀 저도 패닉이 와가지고 왜냐면 그런 걸 처음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모가 다치셨다는 건 알았지만 뭐 그 상태가 돌아가셨다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흔들 때도 분명히 이모는 따뜻하셨단 말이죠. 제가 손으로 만졌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부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처음에 엄마 혁수 집에 갔는데 이모가 뭐 어떻게 다치셨는데 지금 병원에 실려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뭐 어떻게 다치셨고 그런 걸 물어보는데 상황은 저희가 모르니까 아니 그냥 혁수가 아빠랑 싸우는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왔는데 가봤더니 이모가 그러고 있어서 할머니 모시고 가서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해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아무래도 친구기 때문에 어디 병원이냐고 할머니한테 여쭤봤나 봐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셨고 이제 아빠는 이모부를 찾는다고 이제 집에 오셨다가 나가시고 저랑 혁수랑 집에 있다가 저희는 이제 잠이 들 때까지 부모님이 안 돌아오셨거든요. 잠이 들고 다음날에 이제 이모부가 안 오셨어요. 아빠가 찾았는데 못 찾았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모부가 이모를 뭐 때려가지고 뭐 이모가 잘못되게 만들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혁수가 저희 집에 왜냐면 집에 엄마도 안 계시고 이모부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같이 있었는데 혁수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왜냐면은 엄마가 병원에 간 건 병원에 간 거지만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또 부모님 싸우는 거를 안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이모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혁수한테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모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뭐 말씀 없이 그냥 혁수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인가를 혁수를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놀러 오지도 않았고 이제 부모님들끼리 만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혁수네 이모부가 저희 집에 한번 오셨는데 이사를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그럼 혁수 못 만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니, 뭐, 나중에 놀러 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몇 년간을 이제 연락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휴대폰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지내다가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혁수가 있었어가지고 다시 재회를 해서 쭉 지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혁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 뭐 술 한 잔 사줄 수 있어? 이러길래. 술 한 잔 사줄게, 뭐. 근데 너 술 안 먹잖아. 그러니까. 아니, 형이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술 한 잔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형 사줄 수 있어? 이러길래. 사줄 수 있지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술 사달라는 거는 근데 처음이었어가지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우리 옛날에 뭐 엄마 그런 일 기억나지? 이러길래 술 먹다가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왜 얘기하냐. 괜히 또 그렇게 해. 응?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기억하는 이제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죠. 이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냐 하길래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치셔서 뭐 잘못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맞잖아. 그랬더니 이제 술을 한 잔 딱 들이키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모가 왜 다치셔서 돌아가신 거야?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옛날에 여쭤봤을 때는 이제 급체라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급체가 와가지고 숨이 넘어가실 때 잘못 발을 뒤지셔가지고 책상에 넘어지셔서 이제 거기에 머리를 쪄서 돌아가셨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혁수가 얘기를 하기를 알고 보니까 사건이 이모 해가지고 이사를 갔고 이제 이모가 돌아가신 거는 그건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혁수 얘기로는 아빠랑 뭐 몸싸움을 하다가 아빠가 이렇게 탁 밀었는데 이모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모부가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서 막 피가 그렇게 울컥울컥 나오니까 본인도 놀라셔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좁은 동네에서 도망가봐야 금방 잡히거든요. 그래서 잡히셨대요. 잡히셔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가셨는데 이제 뭐 초범이고 이제 또 불륜이나 그런 상황이라던가 또 고의성이 없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실형은 살지 않고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셨다고 들었었는데 혁수 얘기로 그래서 그때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혁수를 그때 데리고 간 거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혁수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 나 사실 원래는 되게 이모부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제 인생도 되게 기구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혁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이겨내가지고 지금 이제 행복하게 이제 지내고 있지만 혁수는 그게 아니고 계속 아버지랑만 지내면서 돈도 혁수가 벌어가지고 지금 아버지 뭐 생활비라던가 그런 것도 보태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만약에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형이 뭐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그랬더니 아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모부를 볼 때마다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모부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은 그래도 혁수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견적으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잘못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린다고 말을 하니까 혁수도 그러더라고요. 본인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듣고 계신 분들을 본인 같은 상황이 있으시면은 포기하지 말고 살면은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살아가란 말 전해주고 싶다 하더라고 혁수가. 제 인생에서 그래도 나름 뭐랄까 돌아가신 분을 제 앞에서 눈으로 처음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무섭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생각해보니까는 무섭다라기보다 조금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이야기였어가지고 경험이고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려보면 나름 그래도 무섭다기보다 조금 반전 있고 그런 얘기여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이번 일은 코로나 이전에 제 친구가 가입했던 어떤 모임에서 생긴 일이에요. 친구는 돌싱이었고 아내와 이제 성격 차이로 이제 오랫동안 별거를 한 후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끝난 후
직장 근처였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또 이 친구가 이제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랑 살았고, 또 결혼 후에는 집사람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거라서 조금 많이 외로웠대요. 그래서 그냥 좀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 모임이 있는 어플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보고 가볍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걷기 모임을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모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막 술 마시자, 아니면 뭐 남녀 간의 만남을 위해서 회원수를 뭐 성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데가 좀 많았는데, 뭐 이 친구가 흥미있는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나 뭐 배드민턴 같은 거 흥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 모임 같은 경우는 뭐 성별, 연령, 뭐 결혼 유무 등 아무것도 상관없이 소소하게 동네를 걷고 그냥 산책을 하는 모임이었대요. 네. 모임은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잘 진행이 됐다고 해요. 주로 나오는 멤버는 30대 초반에 말 그대로 바른 생활 청년처럼 보이는 모임장, 그리고 젊은 부부와 남자 대학생 한 명 있었고, 말 그대로 혼자 산책하거나 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걷는 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었대요. 네. 모임은 동네에 개천변이 있었는데 거기를 걷거나 낮은 산등을 같이 오르고 뭐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간단하게 쌓은 음료수를 나눠 마시고 끝나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동네 산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름난 산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게 되면 끝나고 이제 뒤풀이 회식까지 하는 사이가 또 되었대요. 네. 친구는 이 모임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40대 돌싱녀가 가입을 하면서 모임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해요.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제 모임에 있던 계획을 자꾸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또 어떨 때는 또 뭐 걷기나 등산 모임은 참여를 안 하고 뒤풀이만 참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모임장 친구 같은 경우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아, 이러면 그냥 내가 모임에 적응을 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참여 빈도가 낮아졌대요, 친구가. 네. 또 그때 이제 또 때마침 친구 부모님의 소개로 재혼 상대를 좀 만나고 있던 터라 더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약속도 없고 해서 이렇게 오늘 혹시 모임 있나 이렇게 하고 어플을 들어가 봤는데 그 모임이 문을 닫은 거예요. 친구는 요새 안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힘든 시절을 위로해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라 서운한 마음에 모임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 모임장 친구 이름은 근우거든요. 네. 근우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가 나야 왜 갑자기 모임 문 닫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숨을 크게 쉬더니 형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요. 소주 한 잔만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평소 때 술을 즐기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먼저 술을 사달라고 해서 아 이게 먹는 일이 있구나 라고 친구가 직감을 했고 알았다고 하고 우리 모임 때 자주 가던 그 뒤풀이 하던 그 식당에서 오랜만에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우가 아 거기는 절대 안 된다 거절을 하면서 동네랑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보자고 했대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뭐 알았다고 하고 이제 약속날이 돼서 퇴근 후 장소로 갔는데 근우가 목에 보호대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구를 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친구가 그 근우를 1년 넘게 봤지만 처음으로 욕을 하는 걸 봤대요. 자리에 앉으면서 목보호대를 풀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목이 그런데 술 마셔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거의 다 나왔고요. 지금은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하면서 갑자기 소주를 한 병 가까이를 그냥 마시더래요. 연거푸.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일단 모임이 없어진 건 그 여자 때문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이제 근우에게 이상한 플로팅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모임 자리에서는 꼭 근우의 맞은편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내내 근우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개인 번호를 알고 나서는 마치 여자친구처럼 막 챙겨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딱 지켜가지고 오히려 근우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쪽에서 아니 그냥 누나가 친동생 같아서 챙겨주는데 왜 그래? 라고 반박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선을 넘는 행동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모임을 나갔는데 어떤 한 회원이
혹시 형 그 누나랑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근우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누나랑 안 사귀는데 근데 그 누나 카톡 프사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우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프사를 봤는데 두 사람이 서로 찍은 셀카가 있었는데 그걸 카톡 프사라고 해놓고 프사 메시지에는 하트 하나만 이렇게 딱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필인 거죠. 그래서 근우가 그 누나한테 물어봤대요. 누나 왜 이걸로 이렇게 했어요?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물어봤는데 아니 뭐 내가 제일 예뻐하는 동생이고 그냥 이 사진에서 우리 둘 다 너무 잘 나와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는 원래 푸사 메시지 몇 년 동안 그냥 이거 하트 하나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본인의 일상을 셀카로 계속 찍어서 보내거나, 그다음 근우라는 친구가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기록지 같은 거를 보내면서 뭐 이거저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근우는 잘 알지 못해요. 물리치료사니까.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고 뭐 호르몬 수치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아직도 신체 나이가 젊고 그다음 아이도 충분히 낳을 수 있다라는 어필을 막 대놓고 시작했대요. 나 아직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연상녀 같은 경우는 좀 재력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재혼이었대요. 이 여자는 초혼이었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성격 차이로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혼을 해서 뭐 같이 산 기간은 6개월도 안 돼서 뭐 자기가 막 미혼이랑 똑같다. 자기는 사실상 미혼이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위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돈이 많다는 어필도 했고, 실제로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또 외제차도 끌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차라리 그런 말을 하면서 그녀한테 고백이라도 하면 얘가 거절을 할 텐데 고백도 안 하니까 뭐라고 하기 뭐한 거예요. 너무 이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가? 또 이걸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임에 있는 다른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누나가 이렇게 메시지 보낸 적 있어?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착한 그누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몸에 뭐가 났다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거였는데, 물리치료사니까 그누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병원에 다닌다는 그걸 핑계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마치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누가 봐도 특정 신체 부위의 중요한 부분이 아슬아슬하게 가려진 옷을 입거나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안 보이게 보내는 그런 사진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는 자기는 물리치료사다 그런 거 잘 모른다라고 답을 했는데 더욱더 노골적인 사진들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누가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냈대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거. 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정도 사진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게 아닌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친동생 같다면서요. 아니 친동생한테 이런 사진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냥 전화를 탁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보니까 모임도 그냥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그누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그누는 이제 병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가까운 거리니까 걸어 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도로라면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막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넓은 도로 있잖아요. 차 그냥 양쪽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그런 뭐 빌라촌 이런데 원룸촌 이런 데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좀 큰 소리로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본인이 일하는 병원이었고 가족들이 전부 다 와 있는 상태였대요. 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물어봤는데 일단 가족들은 교통사고라고 하고 안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며칠 후 경찰이 와서 들려준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을 차로 치고 간 거는 그 연상녀였고 그 이유가 그누가 자기의 남자친구였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용당하고 헤어짐을 당해서 화가 났다. 그거의 근거로 본인들이 사귀었다라는 근거로 본인이 보낸 사진들을 이렇게 증거로 제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연인이니까 이런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고 나서 그누가 길에서 걸어가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차로 치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누는 당연히 당황해서 나는 그 여자랑 사귄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여자의 말만 들으면 본인이 되게 연상녀를 이용한 나쁜 놈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성실하고 이래서 근우의 성격을 아는 가족들이 다 근우를 믿어주고 또 주변인들, 모임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줘가지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고 1심에서 여자는 살인미수로 4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좀 비싼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또 공탁을 걸어가지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근우는 단전 병원도 관두고 본가 들어가서 요양 중인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술집도 원래 가던 식당도 못 가던 이유가 그 여자가 올까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도 다 걸어놨는데 이게 스토킹 혐의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스토킹 혐의가 아니래요. 차로 한번 친 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취직도 다시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 한쪽에서 또 그런 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누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운이 좋아서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고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거기가 큰 도로였고 속도를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도로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